20대의 제일 큰 자산은 뭐라고요? 시간. 이건 이제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장병을 위한 금융투자 아카데미 주민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토대를 다지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으로 종잣돈도 모으고 투자도 시작했죠. 우리 모두 열심히 복무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표와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18개월 후엔 또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며 상황은 계속 바뀔 텐데 내 일상에서의 종잣돈 모으기와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될지 내 인생에 맞춘 주기별 자산 관리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권홍준 님인데요. 지금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을 겪고 계신 권홍준 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준 님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옆자리로 오셨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투자도 조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투자 공부도 그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자신감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데 요즘 전공과 투자 공부하면서 뭐 힘든 일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는데요. 제대하면서 그간 모은 돈으로 목돈을 좀 모아두기도 하고 주식 투자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전역 후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계속 투자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냥 이대로 투자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수익이 나는 대로 정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 보면 요즘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걸로 단기간에 몇백만 원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도 기가 좀 솔깃하기도 하고 그래요. 좀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서 나도 한번 빠르게 벌 수 있는 투자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레버리지 투자하면 또 수익 많이 볼 수 있다 하잖아요. 벌써 흥분된 상태신 것 같은데. 아니, 주변에서 크게 벌었다고 하면 사실 뭐 저라도 나도 해볼까 싶은 생각 들긴 하죠. 사실 저도 그런 말 들으면 혹하긴 하는데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맞나 싶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제가 투자한 상품들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는 계신데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은 못 그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제 말이 맞나요? 그런 셈이죠. 군에 있을 때처럼 적립식 투자를 계속하면 좋을 텐데 솔직히 그럴 여건은 안 되니까요. 이거 들어보니까 뭐 정말 현실적인 그런 고민이네요. 사실 뭐 30대인 저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역 준비하시거나 이미 전역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병일 전문가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직접 모셔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옆에서 애틋한 표정으로 우리 홍준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얘기 들으셨죠? 네. 사실 홍준 씨 같은 고민들 거의 모든 전역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민이고 또 많이 저에게 상담해오는 내용들입니다. 정말요? 이 전역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죠? 또 취업하기 전에 수입이 없을 때 저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죠? 또 투자한 주식은 계속 들고 있어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죠. 지금 홍준 씨가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군대 있을 때 그냥 뭐 사면 돈을 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군인 시절에 투자로 좀 성공했어요. 1,5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전역하자마자 제대했다는 해방감에 계획 없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만기에서 받았다면 그 큰 목돈이 생겨서 내 통장에 들어오니까 이걸 한번 뻥튀기 해볼까? 이런 욕심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죠? 이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작은 눈으로 뭉쳐서 이 작은 눈덩이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눈 위에서 굴리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 큰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 모은 돈이 바로 그 처음 이 작은 눈덩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지는 건데 물론 전역 후에 자신에게 주는 적절한 보상이나 소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핵심, 이 종잣돈만큼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다시 처음부터 눈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월급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젠 정부에서 주는 매칭 지원금도 없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무 중에 모은 돈은 단순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다. 이 돈은 2년간의 땀과 노력이다. 그 중에 이 핵심 종잣돈만큼은 전역 후에도 의미 없이 사라지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저도 한번 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자신의 수입과 지출 상황에 맞게 이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나름의 전략이 좀 필요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조재영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등장할 때 오늘의 또 주인공 좋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주시죠. 예, 나와 있었습니다. 아, 알고 조정입니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지금까지 옆에서 또 홍준님의 어떤 고민이랑 우리 김병희 전문가님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데요. 차분히 들으신 결과 저희는 어디서부터 과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목적지 없이 무작정 차 타고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목적지를 정하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쫙 펼쳐봅시다. 군대 가요. 지출이 거의 없으니까 그 종잣돈 모으는 거,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역하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생하던 수입이 딱 없어지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종잣돈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이제 목표가 될 거예요. 이런 목표가 인생의 단계, 이벤트별로 당연히 달라지죠. 우리는 이거를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제 상황에 맞는 투자나 종잣돈 마련 전략도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죠. 이때는 앞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네. 이때부터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모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이 자산 형성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됩니다. 그러면 취업했겠죠. 월급도 받고 자산도 이제 조금씩 늘어납니다. 물론 병장 때 받은 월급 1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모으고 불리고 하면서 자산을 이제 키워 나가시겠죠. 그러면서 목표가 생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이제 40대가 됩니다. 상상 안 가시겠지만, 예. 40대 이후는 표현을 하자면 자산 안정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이 시점에 제일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직장생활 꾸준히 했으면 퇴직급여도 많이 쌓일 거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니까 이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내 은퇴 생활, 노후 생활도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예. 와,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인생이 진짜 쏜살같이 지나간 느낌이 들어요.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살려면 진짜 20대부터 준비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대부터 내 자산을 어떻게 잘 만들고 관리할 건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생에서 자산 관리도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또 없을 때 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들고 내 자산은 어떻게 불리고 지킬지에 관해서요.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많이 모으자 이거보다는 현명하게 불리자. 즉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어요. 1,0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연 한 2, 3%, 1년에 한 2, 30만 원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ISA,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ISA 같은 절세 계좌에 주식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연 한 5에서 8%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보는 거죠. 물론 이보다 더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원금 손실 위험도 있지만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투자만 하면 안 돼요. 이 투자는
기대 수익률은 높일 수 있지만 이 원금 손실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세 가지 영역으로 준비해야 될 거를 나눠보도록 전문가님의 하겠습니다. 분류 타임 왔습니다. 아, 네. 예, 예. 자, 그 첫 번째 영역 바로 저축 영역입니다. 투자를 위한 종잣돈 모으기에도 그게 사실은 저축 영역이에요. 예적금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거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당연히 수익률은 투자보다는 좀 낮지만 역시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쌓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둥 두 번째 영역. 저축 영역 다음은 뭐겠습니까? 투자 영역이죠. 그래서 주식, 채권, 그리고 ETF 같은 거 이게 이제 투자 영역입니다. 이건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리는 거죠. 수익률 기대치는 높지만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변동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두둥 마지막 세 번째 영역입니다. 요건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바로 보장 영역이에요. 보장.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따지면 보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산을 불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 즉 리스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또는 사고가 나면 이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는 일종의 뭐랄까 안전망, 안전벨트, 이게 바로 보장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로 돈을 불리고 이렇게 만든 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거네요. 야, 역시 이해대력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목적 자금 마련이에요. 저축하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목적 자금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혼, 주택 자금, 또 자녀 교육 자금 이런 이벤트마다 필요한 돈을 만들고 또 그 목표 달성하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세우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눠서 관리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가진 1,800만 원을 한 통장에 다 넣어두고 이거 다 내 거야, 내 전 재산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돈 중에 일부는 앞으로 얼마 동안의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고 또 일부는 5년 내에 필요한 자금, 또 지금부터 얼마씩 노후 대비하는 자금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투자할 때 분산하듯이 자금 관리도 목적별로 분산하라 이거네요. 아, 똑똑해요. 그게 바로 똑똑한 자금 관리예요. 자, 그럼 이제 홍진 씨의 우리 구체적인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데요. 20대 아직 수입이 없는 홍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챙겨야 될 거는 이제 단기 자금을 확보해 두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1년 내지 2년 동안에 쓸 돈을 우리는 이제 단기 자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기본 생활비의 일부죠. 즉 비상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홍신 씨 지금 복학해서 학교 다니죠. 그럼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용돈을 써야 되는 거네요. 뭐 내가 잡을 구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께 용돈도 받을 수 있지만 또 군대도 다녀왔고 또 그래도 혼자 해결하고 싶죠. 마음은. 군 생활하면서 이 모은 돈으로 학비 충당하고 또 생활비로 쓰는 것도 인적 투자 측면에서는 좋은 사용이죠. 하지만 이 계속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해서 여유 자금이 더 생기면 이 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중기 자금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기 자금은 한 3년에서 5년 안에 쓸 돈을 우리는 중기 자금으로 분류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5년 정도 기간 안에 쓸 돈은 용도를 정해놓고 아마 좀 보수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 방법,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주식보다는 채권,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배당주, 이런 투자를 해서 중기 자금을 좀 마련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기 자금에 대해서는 취업 후에는 뭐 돈을 좀 버니까 한 달에 50만 원 아니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저축해가면 어느 정도 저축도 하면서 투자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단계별로 저축과 투자를 비율을 조절해 나가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중기 자금의 목적이에요. 바로 쓸 돈은 아니지만 3년에서 5년 안에 쓸 돈을 목표로 자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금으로 넘어갑니다. 5년 이상, 뭐 10년, 20년, 아무튼 그 뒤로 전부를 위한 자금이 이제 장기 자금입니다. 보통 뭐 주택 마련 자금도 있을 거고요. 노후 자금, 은퇴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자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할 만한 여유는 없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 근데 홍준 씨 지금도 주식 투자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죠. 네, 대형 우량주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 그다음에 우량주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시점에 걸쳐서 우수한 수익을 낼 거라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기 투자예요. 사실 전역하신 지금도 투자하고 있다는 그 주식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세요. 근데 만약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요? 요즘 솔직히 좀 주식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안하거든요. 지금 5년 안에 쓸 거예요, 그 돈? 아니잖아요. 그 주식 안 팔 거잖아요. 10년, 20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신중하게 성장성 있는 기업의 주식을 선택했고 그 주가가 지금 좀 하락했다면 여유 자금으로 싸진 주식을 세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투자는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제 투자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주식을 싸게 사서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좋은 투자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주식은 취업 후에 여유 자금 생길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세요. 네. 지금은 돈이 부족한 시기니까 일단은 지키는 거에 좀 집중하고 기회가 되면 여유 자금으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나중에 파는 타이밍에 좋은 가격으로 파시면 돼요. 투자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무분별하게 남들 따라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이 장기 투자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제가 바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성장하는 주식이라면 그대로 두고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투자금을 늘려가며 키워가면 되는 거겠네요. 천재인데? 그게 바로 투자 핵심 포인트예요. 네. 이렇게 관리하는 그 투자의 핵심은 투자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적절한 곳에 적절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금 관리에 대한 목적이나 대상은 사실은 이렇게 딱 고정된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아, 이런 자금 계획은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 내가 지금 정한 목표가 지금도 유효한가, 좀 조절해야 되는 아닌가, 이런 체크를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목적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실용적이겠네요. 취업 후에도 아무래도 많이 달라지겠군요. 이제 취업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취업하면 상황이 많이 바뀌죠. 이제 매달 수입이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꽤 큰 수입이 생기니까 목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요. 저축이냐 투자냐 요 비율도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취업하자마자 이 생활 수준을 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홍 씨 같은 분 만나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생활 수준 천천히 올려라. 급할 거 없다.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생활비를 올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1년 동안 유지하고 그러면 내 저축률도 꾸준하게 유지하고 삶의 질도 조금 천천히지만 꾸준하게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소비 수준을 올려버리면 투자할 여력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꼴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 후에는 마치 군대 딱 들어가서 월급 받듯이 취업 직후에는 무엇보다도 이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하고 또 그게 다시 굴러가고 이렇게 원금과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복리 효과요. 맞습니다.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72의 법칙이라고 해요. 72. 자, 무슨 얘기냐? 72를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연 8%로 복리로 자금을 굴리면 72 나누기 8이 9라 그랬죠. 그러면 9년 후에 2배가 된다. 이 뜻이에요. 또 72 나누기 6이 몇이라고요? 12. 그러면 6%로 굴리면 몇 년 있다가 2배가 된다? 12년 있다가 2배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금을 2배로 뻥튀기 하려면 몇 퍼센트로 몇 년을 굴려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종잣돈을 빨리 더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로 굴리면은 그 자금의 증가 속도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20대 초반부터 장기 투자로 수익금을 재투자하면서 이 불리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복리거든요. 20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젊음, 바로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겠죠? 노후 준비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자산 관리,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걸쳐서 수입이 있다가 없고 또 있다가 없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수입이 없는 시점을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장병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은퇴가 뭔지 아세요? 네, 생각해 본 적 별로 없대. 네, 월급이 끊기는 날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후에 쓸 돈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자산을 많이 모아 놓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현금으로 10억 있어요. 그럼 은행에다 딱 넣어놓으면 매년 4%씩만 쓰기로 하면 얼마입니까? 10억에 4%면 연 4천만 원이거든요. 괜찮죠.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데. 그런데 몇 년 쓸 수 있을까요? 10억이면. 그래서 한 10억 정도면은 그래도 꽤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현금 10억을 모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 시대니까 똑같은 10억 있어도 옛날처럼 뭐 60대, 70대에 사망하던 때랑 지금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어가는 시대에서 이거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노후 대비를 해보자라는 걸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퀴즈 시간도 왔습니다. 연금 아닐까요? 어떻게 알았지? 맞습니다. 연금입니다. 연금은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 조금씩 모아놨다가 나중에 매달 월급처럼 뭐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따박따박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치 월급 받듯이 돈이 나오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국민들이 연금을 준비하도록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슨 혜택이요? 여러분 연금 준비하세요. 세금 깎아드릴게요. 요 얘기를 국가가 하면서 일종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3층 연금 체계라는 게 있어요. 1층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서 나중에 홍준 씨 취업하면 하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10년 부으면 10년 국민연금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2층 연금은 퇴직연금이에요. 이제 회사 다니면 퇴직금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이걸 모아놨다가 노후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후에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급여를 IRP라는 계좌에 넣어서 노후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층으로 가볼까요?
3층 가보겠습니다.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이 개인연금을 어떻게 스스로 효과적으로 준비하느냐, 이게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앞서 말씀해주신 ISA와 IRP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둘 다 영어인데요. 좀 다릅니다. 예. 둘 다 제일 좋은 장점은 절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ISA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중단기 목적 자금 마련용이에요. 반면에 IRP는 노후 자금 전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돈을 언제 찾을 수 있냐? 55세 이후가 돼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세액공제라는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냐를 따지지 말고요. 둘 다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기 목표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노후 준비는 IRP로 준비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 이 나눠 담는 자금의 용도가 조금 다르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개인 퇴직 연금 계좌예요.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IRP에는 퇴직금만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닐 때 재직 중에 내가 직접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죠. 어떤 세금 혜택이죠? 자, 이제 숫자가 막 나올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IRP에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그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홍준 씨가 취업해서 연봉 4천만 원 받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얼마냐면 총 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근데 4천만 원이니까 5,5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세액공제를 16.5%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첫 해에 IRP에 한 달에 25만 원씩 한 300만 원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300만 원 곱하기 16.5% 하면은 암산 제가 해드릴게요. 네. 49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그 연말정산이라는 거 할 때 49만 5천 원을 드리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16.5%를 그냥 드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괜한 말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설계를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IRP에 얼마를 넣는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제일 많이 공제받으려면은 1년에 90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또 IRP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연금저축 계좌라고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활용하면 그 효과가 더 배가가 되죠. 예. 연금저축이라는 게 IRP랑 다른 건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예. 연금저축도 IRP랑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복잡한데 합산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요. 자,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IRP에서 받는 세액공제가 1년에 최대 9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먼저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IRP에 얼마까지 넣는 게 딱 좋아요? 연금계좌에 600 넣었으니까 그렇죠. 300만 원 넣는 게 딱 좋은 거죠. 그래서 IRP하고 연금저축하고 합해서 900인데 연금저축에는 얼마까지 들어간다? 600까지 들어간다. 그래야 세액공제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이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면 16.5% 세액공제 준다 그랬죠. 그리고 최대로 1년에 얼마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900만 원.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16.5% 따라락 암산됐어요. 얼마냐? 148만 5천 원이에요. 야. 그러니까 내가 900만 원 가입하면 148만 5천 원을 되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보너스네, 보너스. IRP 계좌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하. 네. 더 큰 장점이 있어요. 내야 될 세금을 뒤로 미뤄주는 거예요.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건데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조삼모사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세금을 낸다면 이자에서 나오는 거는 이자소득세, 배당에서 나오는 건 배당소득세 몇 퍼센트? 15.4%를 원천징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서 내는 세금은 연금소득세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연금소득세는 세율이 꽤 낮아요. 아주 적게는 3.3%, 4.4%, 5.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3, 4.4, 5.5% 중에 하나를 연금소득세를 내니까 나중에 낼 뿐만 아니라 세율도 어때요? 낮죠? 여기에다가 배당소득세는 뭘 빼주고 과세하지 않고요. 배당 그 자체에다가 과세를 해버려요. 그런데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금액을 빼고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거네요. 그래서 이 IRP는 이 3중 혜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너무 좋죠. 두 번째는 운영하는 동안 이 과세가 이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복리를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손실 없이. 이 세 번째는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그 IRP 안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IRP에서 할 수 있는 상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적금, 또 펀드, ETF, 리츠, 또 일부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어요. 뭐 원금 보장형 보험도 있고요. 이런 상품들 굉장히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20대, 30대 분들이 IRP를 통해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저도 취업하면 IRP도 만들어서 ETF로 투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적용해서 성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RP에 투자할 때 투자 수익에 대해서 나중으로 세금 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IRP에서 발생하는 그 투자 수익금도 계속 재투자하세요. 그러면 그 재투자 때문에 복리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아주 훌륭한 노후자금 준비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IRP는 넣을 때 연말정산 환급받고 굴리는 동안 세금 없이 복리로 불리고 나중에 받을 때도 낮은 세율로 받는다. 맞나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20대는 시간이 무기니까 뭐든지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축과 투자 그리고 연금 준비까지 들어봤는데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영역 중에 지금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보장 영역, 다시 말하면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저축 잘하고 투자 잘하고 수익률 높이고 복리 효과 높아도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특히 20대 때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20대 이 사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좀 필요할까요? 20대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20대 사회초년생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그 실손보험은요, 실제로 병원에서 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쉽게 말해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돌려받는 거예요. 월 보험료도 20대 초반이면은 뭐 한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보험료가 계속 똑같나요? 제가 듣기로는 나이 들면 오르기도 한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실손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그 오르는 실손보험을 우리가 보통 갱신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그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이제 비갱신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갱신형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보통 이제 3년이나 5년마다 다시 보험료를 정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든 다음에 와, 실손보험료 너무 비싸 해서 그때 해지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아니, 나이 들수록 솔직히 이제 아플 확률도 높아지는데 그때 가서 보험 해지하면 더 문제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인 이 비갱신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그 실손보험료가 평생 유지됩니다.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현재 뭐 자기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준님처럼 전역 직후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월 5만 원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갱신형으로 뭐 월 2만 원짜리 이렇게 낮은 보험료로 가입해서 보장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해서 수입이 생기고 또 여유가 되면 그때 비갱신형으로 갈아타거나 뭐 추가로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갱신형으로 가입하고 취업하면 비갱신형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손보험 외에도 나중에 여유 되면요,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하면 또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요거에 대비하는 보험이 정기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대 때는 뭐 일단 실손보험이 우선순위의 1순위다. 이제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보험도 하고 생애주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몇 년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작하면서 배우고 또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네, 20대의 제일 큰 자산은 뭐라고요? 시간. 이건 진짜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뭐 충분히 30년, 40년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홍준 씨, 바로 지금부터 오늘 배운 걸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대 생애주기 자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종잣돈 만들기부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나에게 맞는 스마트한 투자 전략 세우기, 마지막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자, 이제 군장병을 위한 금융투자 아카데미를 어느새 슬프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한 분씩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홍준님부터. 저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전역 후 모은 돈을 통해서 계속 투자하면서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군 복무 기간은 인생에서 한 번뿐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20대와 30대의 재무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잘 실천하셔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20대는 실수를 하더라도 재기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홍준 씨가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적은 금액으로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요. 장기 투자하세요. 20대 생애주기 자산관리 그리고 꾸준한 장기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마 20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군장병을 위한 금융투자 아카데미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밝은 미래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